잘 쉬고 오셨습니까? 아까까지만 듣고 지금 안 듣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실은 이 투자 분석 기법의 내용까지 오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전제학습으로, 선행학습으로 다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투자 분석은 누가 할까요? 당연히 지분 투자자가 투자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할까 말까 분석을 해서 투자 결정을 내릴 거잖아요. 그때 투자를 하는 걸 채택한다고 얘기하고 안 하는 걸 기각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분석 기법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러분, 뭔가 결정을 내릴 때는 비교의 대상이 필요한가요?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걸 지금의 공부에서 가장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자, 이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항상 부동산학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 용어의 정의는 용어 속에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지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할인했다고 얘기했으니까 할인은 뭐 한 거죠, 여러분? 무슨 가치로 고친 거예요? 현재 가치로 고친 거죠. 미래가치 원금 플러스 이자 붙어있는 애에서 뭘 떼어내고 이자를 떼어내고 이자를 빼는 건데 실은 나누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나눠서 현재 가치로 고친 현금을 뭐와 뭐로 구분해서 수익과 지출로 분석해서 투자 결정 내리는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수익과 지출을 크기 비교해서 분석해서 투자 결정한다는 얘기인데 시점이 다른 두 개의 돈은 가치가 다른 돈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면 안 되니까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인 현재로 고쳐서 비교한다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크기 비교하는 내용을 볼 거예요. MM으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순영가법이라는 것과 수익성 지수법은 이란성 쌍둥이랍니다. 자, 여러분, 이란성 쌍둥이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성질이 똑같은 애들인가요? 사실은? 그런데 외향, 보여지는 건 다르죠. 이게 이란성 쌍둥이잖아요. 근데 실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그럼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순영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똑같은 개념이겠네요. 그런데 보여지는 건 형태가 달리 보여지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는 같게 나와야 돼요? 다르게 나와야 돼요? 결과는 같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할게요. 여러분, 수입의 현재 가치가 있습니다. 줄여서 뭐라고 하죠? 수입의 현가. 그럼 지출의 현재 가치를 지출의 현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수현, 지현이겠죠. 박수현. 재미가 없죠? 그래서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비교해서 결국은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데 현재 가치로만 고쳐서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 수입을 요구수익률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고쳤겠죠. 되셨죠? 그럼 그때 수입의 현재 가치가 더 커요. 현재 시점의 수입이 더 커요. 투자하나요? 당연히 투자를 하겠죠. 채택할 거예요. 그럼 이 식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좌변으로 이항합니다. 그럼 얘 마이너스 붙죠? 그럼 이 부분에 뭐만 남았어요? 0만 남았죠. 그럼 결국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 얘가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투자해요? 투자하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뺐다는 얘기는 현재 시점의 수입에서 지출을 뺀 거니까 현재 시점의 순수익이겠죠. 우리는 현재 시점으로 고친 순수익이 0보다 크면 순수익이 있다는 얘기니까 투자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번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같대요. 수지 맞았죠. 그럼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를 뽀개고 싶어져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지출 속에는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기본 개념은. 그래서 수익과 지출이 같을 때도 투자를 합니다. 채택하겠죠. 그럼 얘를 또 넘겨볼게요. 좌변으로. 그럼 결국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 애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값이 0과 같아도 투자를 한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 애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는 방법이겠네요. 이번에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비교했더니 지출의 현재 가치가 더 커요. 그러면 시점을 현재 시점으로 일치시킨 지출이 들어오는 수입의 현재 가치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를 하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순손실이 발생하니까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지출이 더 큰 걸 누가 하겠어요? 기각할 겁니다. 그럼 얘를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뺀 애가 0보다 작게 나오면
손실이 발생한 거니까 투자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됐나요? 아까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의 크기를 부등호로 비교했는데 다만 얘는 빼서 크기 비교한 거죠, 지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크기 비교했는데 무엇과 무엇의 크기 비교?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의 크기 비교를 하는데 얘는 빼서 크기 비교한 거죠. 그랬더니 기준이 얼마가 되죠, 지금? 0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가 되네요. 그럼 여길 잘 보세요. 우리 MM으로 공부할 때 빼면 순자 붙였던 거 기억나세요? 경비, 비용, 지출 빼면 순자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의 이름은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뺐으니까 순자 붙이고 순현재 가치겠죠.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순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순현가법, 투자분석기법의 순현가법은 빼서 크기 비교인가요? 빼서 크기 비교죠. 수입과 지출의 크기 비교인데 그 상태 그대로 비교해요? 현재 시점으로 고쳐서 비교해요? 현재 시점으로 고쳐서 할인 후에 비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얼마가 되는 거다? 0 기준으로 판단이 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순현가법이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net present value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 없어요. NPV 이런 식으로 외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크기 비교인데요. 수익과 지출의 크기 비교예요. 순현가법과 수익성지수법은 이란성 쌍둥이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왜 이란성 쌍둥이인지 설명드릴게요. 미래 수입 있는데 걔를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나눠서 수입의 현재 가치를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지출의 현재 가치와 비교했습니다. 수입의 현재 가치가 더 커요. 아까 봤던 애죠, 여러분. 투자하죠. 그럼 이때 나와 있는 애를 똑같은 양수로 플러스 인애로 나누거나 곱해도 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출의 현재 가치로 양변을 다 나눠버린 거예요. 좌변과 우변을. 그러면 지출의 현가 나눠지나요? 이게 얼마가 나와요? 1이죠. 그래서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의 크기를 나눠서 크기 비교한 애는 기준이 얼마가 되는 거다? 1 기준이 되고 1보다 크면 지금 투자하네요. 이번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똑같습니다. 투자하죠? 수지 맞았으니까. 얘도 똑같이 나눠버렸어요. 그럼 얘 1이죠. 그래서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 1이면 두 개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니까 투자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이번엔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보다 작아요. 그럼 똑같이 다 나눠버리면 얘 지출의 현가가 클 때는 기각하잖아요. 그래서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눈 값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분자인 수입의 현재 가치가 분모인 지출의 현재 가치보다 작은 거니까 투자하지 않겠죠.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눈 것의 이름이 뭔지만 알면 되겠네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분수로 크기 비교한 건가요? 크기 비교를 나눠서 비교한 거잖아요. 크기를.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의 크기를 나눠서 크기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준이 얼마가 돼요? 분수에서 크기 비교, 분자와 분모의 크기 비교는 1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죠. 아까는 뺐으니까 0 기준이고.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가 나오네요. 그래서 MM으로 우린 나누면 지수 붙여요. 지수, 개수, 비율, 비례는 다 분수다. 그래서 얘 이름이 뭔가 봤더니 수익성 지수랍니다. 무슨 지수요? 수익성 지수. 그럼 이름을 딱 듣고 대답해 보세요. 얘 분수인가요? 지수라는 순간 분수죠. 그럼 분모 분자의 수입의 현가가 분자인지 분모인지만 판단해 줄 수 있으면 이 문제 푸는 거예요. 뻑하면 분모 분자를 바꿔서 냅니다. 기억하는 방법. 항상 분수의 이름 속에 그 분수에서 알고 싶은 게 들어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는 수익성 지수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입이에요, 지출이에요? 수입이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의 현가가 분자로 들어가겠죠.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왜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이 이란성 쌍둥이인지 느낌 꽂히셨어요? 똑같은 미래 수익과 똑같은 지출의 현재 가치를 놓고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서 시점만 현재로 일치시킨 다음에 크기 비교하는 건데 부등호 상태 그대로 놓고 크기 비교한 내용이 있고 나눠서 크기 비교한 게 무슨 법이고 수익성 지수법. 빼서 크기 비교한 게 무슨 법? 빼면 뭐? 순현가법이었죠.
그래서 빼서 비교할 때는 0기준이고 나눠서 크기 비교할 때는 1기준. 이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같게 나와요? 다르게 나와요? 같게 나올 수밖에 없죠. 됐나요? 그래서 순영가가 1보다, 지금 순영가가 0보다 큰 투자는 나눈 것 수익성 지수는 반드시 1보다 크고 수입의 현가가 지출의 현가보다 반드시 크겠네요. 크다, 크다, 크다. 결과가 같게 나올 수밖에 없죠.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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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다, 작다, 작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적용을 실제로 해볼게요. 사업이 있습니다. A사업, B사업, C사업, D사업이 있어요. 4개의 사업이 있네요. 금년에 현금 지출액이 3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현금 유입액이 630만 원, 315만 원, 420만 원, 262.5만 원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상태 그대로 액면 금액을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현재 돈과 1년 뒤 미래의 돈은 가치가 다른 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시점으로 고쳐서 비교해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 뒤, 지금 내년의 현금 유입액, 이 미래 수입은 1년 뒤 금액이니까 원금만 있는 거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원금 플러스 이자니까 이자를 떼어내고 원금끼리 비교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자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할인율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630, 315만 원, 420만 원. 여기까지 봤을 때 뭔가 공통점이 보여야 돼요. 600의 10%가 60이죠. 6의 반이 3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5%가 지금 달라붙어 있는 거죠, 지금. 10%면 60일 테니까. 그럼 300의 10%는 30이죠. 거기에 반이 15죠. 그러니까 얘는 5%가 붙어 있잖아요. 400의 10%는 40인데 거기에 반이니까 20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제는 할인율이 얼마다? 5%입니다. 그래서 순영가의 크기와 수익성 지수의 크기 순을 문제로 물어볼 수 있어요. 요구 수익률, 이때 요구 수익률 할인해요. 할인율은 분명히 5%로 적용하라고 준 거죠, 지금. 우리는 얘가 나오기 전에도 벌써 알았어요. 그러면 얘를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제 순영가와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잘 보세요. 순영가와 수익성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입의 현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죠. 수입의 현재 가치를 알아야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게 순영가. 수입의 현재 가치를 지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게 수익성 지수죠. 맞나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수입의 현재 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인율 5%를 적용한다면 이제 이 금액들은 100 몇 프로 된 금액이죠. 105% 몇 번? 1년 뒤 금액이니까 한 번 된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로 나눠주면 된다? 1.05에 1승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거니까 나누는 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계산기로 10,000원은 절대로 치지 마세요. 공 4개. 630 나누기 1.05 하면 1승은 하나만 하니까 우리의 사랑스러운 친구 계산기가 정말 사랑스럽게 다정하게 우리에게 속삭여줍니다. 얼마라고? 600이라고. 그러면 315 나누기 1.05를 하면 300. 420 나누기 1.05 하면 400. 262.5 나누기 1.05 하면 250이 나와요. 꼭 계산기를 두들기세요. 저는 계산기를 두들기지 않아요. 이 정도 문제는. 왜냐하면 얘 원금 플러스 이자죠. 그럼 원금 600에 이자가 30이 붙었잖아요. 그럼 이자 부분을 떼어내버린다고요. 5%인 거 확인하고. 그럼 600, 300에 15 붙었으니까 얘 띄면 300, 400에 20, 5% 띄면 400. D를 띄면 된다고요. 되셨죠? 그럼 이제 문제를 실제로 푸실 때는 얘를 X 쳐놓고 푸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얘는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얘가 적혀 있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얘를 날려버리고 실제 문제를 푸실 때는 X를 쳐놓고 수입의 현가들이 이제 보이죠. 정확하게. 그럼 수입의 현가 A 투자는 600에서 300을 빼니까 그게 순영가죠. 얼마예요? 300 빼서 크기 비교한 순영가는 300이죠. 그럼 B 투자는 300에서 100을 빼니까 200이고 C는 400에서 100 빼니까 300. D 투자는 250에서 100 빼니까 150이 나왔겠죠.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면 자, 여러 개의 투자안이 있잖아요. 4개의 투자안이 있습니다.
순영가는 얼마가 기준이었죠? 순영가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을 할까 말까 기준은 빼서 크기 비교하는 거니까 0 기준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얘들은 다 0이 넘죠? 0을 넘었어요. 그럼 기준을 넘었어. 그럼 기준 넘은 애들 중에서는 순영가가 제일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순영가의 정체는 현재 시점의 순수익이었습니다. 큰 게 좋죠. 그럼 300, 300이 둘이 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되겠네요. 기본이. 그러니까 순영가법에 의해서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는 기준인 0을 넘어간 애들 중에서 제일 큰 걸 선택하면 된다. 그럼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니까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는 반드시 나의 부의 극대화를 추구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의 극대화란 단어는 용어는 무슨 대단한 용어가 아니라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수익이 제일 클 걸 선택하는 걸 뭐라고 한다? 부의 극대화의 추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수익성 지수를 구해볼게요. 수익성 지수는 크기 비교하는데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나눠서 크기 비교. 그럼 얼마 기준? 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나눠볼게요.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누면 600을 300으로 나눴으니까 2. 300을 100으로 나누면 3. 400을 100으로 나누면 4. 그럼 수익성 지수가 4라는 얘기는 수입의 현재 가치가 지출의 현재 가치의 4배네요. 4배. 그럼 이제 250을 100으로 나누면 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수익성 지수법에 의할 때 수익성 지수가 지수니까 크기 비교를 나눠서 크기 비교했죠. 분수로. 그럼 얼마 기준이에요? 1 기준이에요.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은 그 기준을 넘어선 거죠. 일단 테스트를 통과했어. 그럼 그 중에 1을 넘어가는 애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제일 클 걸 선택하겠다? 제일 작을 걸? 제일 큰 거 선택하겠죠. 왜냐하면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수니까 수익성도 높을수록 좋잖아요. 지출에 대한 수입의 배수는 클수록 좋은 거죠. 지금 그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수익성 지수가 4인 C를 선택하는 게 맞겠네요. 수익성 지수법에 의할 때는. 맞아요, 여러분? 이 개념이 되는 거죠. 크기순 잡으실 수 있겠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바가 있어요. A 투자안을 선택하기 위해선 300만 원이 필요한가요? 금년의 사업 지출액이, 현금 지출액이 300이에요. 그럼 누릴 수 있는 순영가가 지금 시점에 봤을 때 300만 원이 보이죠. 그런데 그 300을 A 투자안에 몰빵 안 하고 B, C, D에 나눠서 투자할 수도 있나요? 얘 합쳐도 300이잖아요. 그럼 B, C, D를 다 하면 누릴 수 있는 순영가는 200에 300에 150을 더한 650이죠. 되셨어요? 그럼 순영가는 현재 시점으로 고친 수익, 금액이니까 금액끼리는 더하기가 돼요? 더하기가 되죠. 그래서 순영가법은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각 개별 투자안의 순영가의 합이 전체 투자안의 순영가가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여러분 A 투자를 선택하는 게 B, C, D를 한꺼번에 투자하는 것보다 선택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 그러면 O예요, X예요? X죠. B, C, D의 조합을 선택하는 게 더 큰 순영가를 추구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이 되네요.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수익성 지수법에 의해서 투자 선택을 내리면 4가 제일 높으니까 C 투자를 선택할 거라고요. 그럼 지금 수익성 지수가 2, 3, 4, 2.5로 주어져 있을 때 절대 금액을, 절대적인 수익의 크기를 알 수 있나요? 없죠. 얘는 지출에 대한 수입의 현재 가치의 비율이 몇 배인지만 나타내는 지수잖아요. 수익성 지수는. 그럼 이제 만약에 B, C, D를 한꺼번에 다 하면 누릴 수 있는 수익성 지수는 3에 4 더한 7에 2.5를 더한 9.5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얘들은 비율이니까 더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자, 들어갑니다. 금액은 더하기 돼요. 더하기 돼요. 비율은 더하기가 돼요. 단순 더하기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내용이 됩니다.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순영가법에 의할 때 순영가가 300만 원 A 투자, 순영가가 300만 원 지금 C 투자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순영가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 내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없겠네요. 뭐의 크기가 같으니까? 순영가의 크기가 똑같으니까. 그럼 그때는
그때 비로소 수익성 지수를 실은 보는 거예요. 그럼 수익성 지수가 뭐가 높아요? A는 2고 C는 4니까 4가 높잖아요. 똑같은 수년가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4인 C 투자를 선택하겠죠. 수익성 지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되셨죠? 그럼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의 공통점 들어갑니다. 둘 다 미래 수입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거 맞나요? 먼저 할인해야 돼요. 할인해야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의 수치를 계산할 수 있죠. 수입의 형가를 알아야지만. 그래서 문제에서 수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얘를 구하기 전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이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 온가요? 오죠. 그래야 수입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빼서 수년가, 나눠서 수익성 지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이 딱 정리가 된 겁니다. 이제 수익률끼리 비교하는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 있어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자, 절 보세요. 이런 개념이에요. 1억이 있습니다. 1억이 있어요. 1억. 그런데 1억을 집어넣으면 이 투자는 지금 A라는 투자가 있는 거예요. A라는 투자가 있어. 1억을 현재 집어넣으면, 지출하면 얘가 1년 뒤에, 잘 보세요. 10% 이자가 붙는데요. 10%가 붙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 안에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얼마예요? 10% 수익률이죠. 이 투자 안에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10% 수익률이죠. 이 투자의 투자 수익률이 10%예요? 맞나요? 그래서 1억 1천이 됐어요. 10%가 붙어서. 그때 그 미래 수입, 1억 1천은 이제 미래 수입이잖아요. 여기서 우린 중요한 사실 알았죠. 미래 수입은 뭐가 없으면 없어요. 지출의 현재 가치가 없으면, 투자액이 없으면 미래 수입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출의 현재 가치에서 출발해서 10% 이자가 붙었습니다. 잘 보세요. 10% 이자가 붙었어. 그 미래 수입을 할인을 하는데 5%만 깠어요. 그러면 지금 위치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 출발했었죠.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여기가 지출의 현재 가치예요. 1억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10% 이자가 붙었습니다. 이렇게. 이 투자 안에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 10%예요. 그래서 1억 1천이 됐어요. 근데 그 미래 수입을 이제 할인을 해요. 5%만 까요. 그러면 5% 할인하면 이만큼 되나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출의 현재 가치에 이자가 붙어서 미래 수입이 나왔는데 그 붙은 이자보다 적게 까면, 낮은 이자율로 까버리면 남은 금액은 수입의 현재 가치는 지출의 현재 가치보다 지금 크죠. 투자를 해요, 안 해요? 하게 돼 있죠. 됐나요? 그런데 이번엔 잘 보세요. 여기 1억, 처음 출발한 금액에서 10% 이자가 붙었습니다. 내부 수익률이 10% 붙었어요. 이번에는 15%를 깠어요. 할인율을 15%를 적용했어. 그럼 15%를 적용하면 여기까지 가죠. 그럼 지출의 현재 가치보다 붙은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까버리니까 수입의 현재 가치는 지출 금액보다 더 작아져 버렸죠. 투자를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출의 현재 가치 1억이었습니다. 원금 100%예요. 그때 10% 이자가 붙어서 110%가 됐는데 이때 할인율을 적용해서 깠더니 원래 그 금액이 됐어요. 지출의 현재 가치와 같아졌다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투자 안에서 발생하는, 이 투자 안에 존재하는 내부 수익률로 이자 붙었다가 그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니까 그만큼 이자 까니까 원래 금액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은 결국 그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이자율이다. 내부 수익률이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정의는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입니다. 됐나요? 이 개념을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내부 수익률의 계산을 한번 볼 거예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미래 수입이 있어요. 미래 수입은 N년 뒤 금액입니다. 그럼 이 미래 수입은 원금만 있나요? 원금 플러스 이자인가요? 원금 플러스 이자죠, 여러분? 그럼 이 미래 수입을 지출액, 투자액으로 그냥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출액은 원금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떤 투자안을 미래 수입이 얼마, 지출액이 얼마 이렇게 주면 그 두 자료만 가지고 바로 내부 수익률을 뽑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뽑아내냐면 결국 미래 수입은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원리금. 그럼 얘를 결국은 원금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현재 지출액은 원금만 있는 거니까. 그럼 결국 얘는 분해해보면 원금분의 원금 플러스 원금분의 이자가 나오겠죠. 그럼 원금분의 원금은 1인가요? 1이 되는 거고 플러스 원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자율이죠. 그래서 분명히 1점 얼마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무조건 미래 수입을 지출 금액으로 나누면 원금 플러스 이자를 원금으로 나누면 1점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점 얼마가 그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라고요. 됐나요? 그런데 얘가 2년 뒤 금액이면 2승, 3년 뒤 금액이면 3승. 그 안에 있는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년이면 2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인 거고 3년이면 3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풀어볼게요. A 투자는 현재 투자액 1억, 1년 뒤 미래 수입이 1억 1천만 원인 투자안이다. 내부 수익률을 구해보랍니다. 내부 수익률을. 그러면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 그 내부 수익률로 할인 치면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는 같아져요. 지출 금액에서 출발해서 이자 붙었다가 그 이자만큼 똑같이 까면 그때는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가 같아질 수밖에 없죠. 그때 적용된 할인율은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로 깎겠죠. 붙었던 이자율대로. 지금 그 원리예요. 이때 이 문제 딱 나오면 바로 1억 1천 미래 수입을 지출액 1억으로 나눕니다. 얘를 제발 공을 7개 이런 식으로 두들기지 마세요. 8개 두들기지 마세요. 그럼 1, 2를 1로 나누면 1, 2를 1, 0으로 나누면 1.1이 나오죠? 맞나요? 그럼 1은 원금 부분이고 0.1이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1 플러스 R의 1승, 얘 1승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가 내부 수익률이겠죠.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할인해 보면 1억 1천만 원을 내부 수익률 10%로 할인한다는 얘기는 10%면 1.1이죠? 1년 뒤면 1승이죠? 그럼 1.1로 나누면 1억 나오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이번엔 비투자안이 있어요. 현재 투자액이 1억, 지금 5천만 원. 1년 뒤 미래 수입이 6천만 원인 투자안이랍니다. 얘 원리금, 얘 원금. 나눠요, 무조건.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나누세요. 6천을 5천으로 나눕니다. 그럼 얘는 6 나누기 5를 하면 1.2가 나오죠? 그럼 내부 수익률이 얼마예요? 0.2. 20%가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지금. 쉬워요, 어려워요? 매우 쉽죠,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C투자안을 볼게요. C투자안은 현재 투자액이 1억이랍니다. 2년 뒤에 미래 수입이 1억 2,100만 원인 투자안이래요. 이때 내부 수익률을 구해보래요. 아까랑 뭔가 다른데 그걸 캐치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냥 미래 수입 1억 2,100만 원을 1억으로 나눠요. 그럼 1.21이 나오겠죠? 그럼 얘를 딱 보자마자 1. 그때 그놈이 저조죠. 1은 원금이라며. 그럼 0.1, 0.21이 21%가 내부 수익률이겠네. 이렇게 대답하시면 뭔가 이상한 걸 느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10%면 10%고 5%면 5%지 21%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그럼 1.21은 어디서 많이 본 뭔가의 제곱이죠. 이게 뭐의 제곱이에요? 1.1의 제곱이잖아요. 11 곱하기 11이 121. 지금 그 얘기죠. 그럼 이제 얘는 2년 뒤 금액이니까 2승이니까 1.1의 2승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21%다, 10%다, 10%인 거죠. 고로 내부 수익률은 해당 투자안에 해마다 발생하는 연평균 수익률이다. 연평균 수익률인 거예요. 그때 그 기간 동안의 전체 수익률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돼요. 됐나요? 꼭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 할인된 현재 가치로 고친 현금으로 수익과 지출을 분석해서 투자 결정 내리는 방법이랍니다. 이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첫 번째 1번 순현가법은
빼서 크기 비교하는 거죠. 빼서 비교한지 어떻게 하셨어요? 순이잖아요, 순. 그래서 빼서 크기 비교합니다. 뭐에서 뭐를?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서 크기 비교해요. 그럼 순현가법은 예쁜 놈이라고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순현가법은 예쁜 놈. 우리는 예쁜 놈은 뭔 짓을 해도 예쁜 짓인가요? 그래서 순현가법에서 뭔가 나오면 다 장점이에요. 다 장점. 그리고 뭔가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다른 결정,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면 누가 옳은 거예요? 순현가법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되셨죠? 꼭 기억을 해두세요. 따라해보세요. 순현가법은 예쁜 놈. 네,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현가법은 기억, 미래 수입을 무슨 수익률로 할인해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다음에 나온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빼서 크게 비교하죠. 그때 나온 걸 순현가라고 하고 이 순현가의 정체는 현재 시점의 수입에서 현재 시점의 지출을 빼니까 현재 시점의 순수익이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 바라본 순수익은 클수록 좋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이 얼마가 돼요? 0 기준으로 비교하죠. 1 기준이 절대로 아니에요. 1 기준으로 분모 분자를 비교하는 건 분수죠. 분수. 나눠서 크기 비교할 때. 그래서 만약에 정말 기억이 안 나면 영순이라고 기억하세요. 영순이. 그 다음 리을. 얘는 순현가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할 때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기준인 0을 넘어간 애들 중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중 제일 클 걸 선택하잖아요. 제일 큰 것. 그럼 투자 결정을 내린 시점에 현재 시점의 순수익이 무조건 제일 클 걸 선택하니까 반드시 부액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얘 실현시킬 수 있다가 아니라 추구하는 거죠. 추구는 했지만 실현의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자의 투자 목적이 부의 극대화의 추구가 우리 투자의 목적이잖아요. 지분 투자자의. 그래서 투자자의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추구해주는 순현가법이 가장 우월한 투자 방법이 되는 거죠. 투자 분석 기법. 그 다음 우리는 투자를 했을 때 그 투자를 통해 수익이 들어오면 걔를 재투자합니다. 그럼 재투자를 할까 말까 투자 결정을 내려야 될 거잖아요. 그럼 재투자 시에도 얘는 무슨 수익률로 할인한다고요? 요구 수익률로 할인해요. 이게 합리적이래요. 순현가법은 예쁜 놈입니다. 순현가법은 무조건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비읍. 금액이었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돼요. 가치가산의 원리 적용했었죠? 그네요. 아까 더하는 거 보셨어요. 그 다음 시옷. 동일 투자 안에서도 복수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현재 지출액이 있어요. 현재 돈이 나갑니다. 그 다음 1년 뒤, 2년 뒤, 3년 뒤 보유하다가 3년 말에 팔아요. 그럼 금액을 적어볼게요. 현재 나가는 돈이 있겠죠, 여러분? 취득시에 지분액이 나가요. 그러면 양도시에 3년 뒤, 3년 말에 양도하면 지분이 복귀해서 들어오는데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지분 복귀액이라고 했었죠. 지분 복귀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손에 쥐게 되는 건 세금을 낸 후의 수익이었죠. 세후 지분 복귀액이었습니다. 맞죠? 그럼 보유 기간 중에 놀리지 않고 임대했더니 얘가 금액이 들어올 거예요. 얘들이 뭐였죠? 세금을 뺀 후에 현금 수지였잖아요. 세후 현금 수지가 3번 발생이 되겠죠. 맞나요? 그럼 결국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취득이고 보유 단계고 보유 기간 중이고 보유 기간 중 그리고 얘 양도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제 지출과 수입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지분액은 나가는 돈인가요? 들어오는 돈인가요? 나가는 돈이죠. 지출액이에요. 근데 지출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죠. 일반적으로. 이때 보유기간 중에 세후 현금 수지, 임대 수입부터 출발해서 계산한 애들은 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입이죠. 얘들이 지금 수입이라고요. 맞아요. 지금 수입이잖아요. 수입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냐면 얘가 3천만 원씩 들어온답니다. 3천만 원 3년 발생이 될 거래요.
그럼 얘들은 수입인데 현재 수입인가요? 미래 수입인가요? 지금 1년 뒤, 2년 뒤, 3년 뒤 미래 수입들이잖아요. 미래 수입들이에요. 그리고 3년 뒤에 세후 지분 복객이 얼마가 들어올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 3억 3천만 원이 들어올 것이랍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수입이에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들어오니까 수입이겠죠. 그럼 얘도 3년 뒤 금액이니까 미래 수입이겠네요.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했어요? 첫 번째, 어떤 투자를 놓고 현금 흐름을 분석해 봤나요? 그래서 미래 수익과 현재 지출액을 쫙 분석해 본 거죠. 됐어요? 그럼 이 상태 이대로 더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얘가 3억 6천이랍니다. 나가는 돈이. 그럼 3천에 3천에 3천 더하면 9천만 원 더하면 4억 2천만 원. 4억 2천이 3억 6천보다 크니까 나 이 투자 할래. 이렇게 투자 결정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거죠, 지금. 맞죠? 그때 투자자가 투자를 할 때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5% 수익률을 적용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 1년 뒤 3천만 원이죠. 그럼 105% 한 번 곱해지 내니까 105% 한 번으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지금 이 내용을 공부한 거죠. 그럼 얘는 105% 두 번 내니까 105% 2승, 1.05의 2승으로 나눠줘요. 얘는 1.05의 3승으로 나눠줘서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3년 뒤니까 얘도 1.05의 3승을 해서 해주면 지금 얘들을 적용한 게 지금 노란색이 뭐 한 거죠, 여러분?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건가요? 할인했죠, 할인. 할인했으니까 요구 수익률이 곧 이때 할인율이 되는 거죠. 그럼 나온 금액은 이제 수입의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로 바뀌었겠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럼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보유 기간 중에 세후 현금 수지는 1년만 보유하지 않고 보통은 단연 보유하니까 한 번만 있을까요? 여러 번이 있을까요? 여러 번이 있겠죠. 그럼 결국 보유 기간 중에 수입의 현재 가치는 각 보유 기간 중에 세후 현금 수지들의 현가의 합이겠네요. 얘들 다 합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이때 양도는 한 번만 해요? 여러 번 해요? 한 번만 하죠, 한 번만. 그래서 세후 지분복객 현가를 더해주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수입의 현재 가치가 된 거죠. 이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의 값을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다. 얘 빼준 게 순현가, 나눠준 게 수익성지수, 이 내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전체 모든 기간의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한 건가요? 다 고려했죠. 그리고 또 하나, 요구 수익률이 반드시 있었어야 돼요. 있어야 현재 가치를 고칠 수 있죠. 맞나요? 이 내용이죠. 그런데 가진 건물, 상가 건물에 살 때 봤더니 옆에 굉장히 큰 비슷한 상가가 지어지고 있어요.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상가 건물이 생기고 있으면 임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년 뒤에 위험, 2년 뒤 위험 더 커지고 3년 뒤 위험은 더 커질 수도 있을까요? 예상한 수익이 똑같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이. 그럼 이때 위험을 가미해서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순현가법에서는 모든 기간의 현금 흐름을 다 고려하고 각 기간별로 똑같은 투자 아니어도 기간별로 요구 수익률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건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 합리적인 우수한 방법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순현가법이 가장 우월한 투자 분석 기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일 투자 안에 복수의 요구 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장점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이번엔 수익성지수법이에요. 얘는 나눠서 크기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수입을 얘는 요구 수익률로 똑같이 할인해요. 일란성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미래 수입을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습니다. 그때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눠서 비교하죠.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수익성 지수예요. 지수니까 분수, 우리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수니까 알고 싶은 게 수입의 현가. 얘가 분자입니다. 뻑하면 뒤집어서 문제 내요. 그리고 분수로 크기 비교니까 1을 기준으로 비교하죠. 1 기준. 기억 안 나면 일수 찍는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수. 영순위 일수 찍는다. 정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음 리을. 반드시 부역대를 추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얘는 오로지 비율만 따지니까. 그래서 순영가법만 반드시 부역대를 추구하는 거예요. 결론만 기억하는 거예요. 비율이므로 아까 더하기 안 된다는 거 보여드렸죠. 그 다음 내부 수익률법. 미래 수입을 얘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대요. 그럼 미래 수입을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면 그때 나온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지출 금액에서 이자 붙어서 내부 수익률로 이자 붙어서 미래 수입이 됐는데 그때 붙은 이자율로 똑같이 까면 내부 수익률로 할인하면 수입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는 무조건 같아지잖아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의 정의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입니다. 그럼 내부 수익률을 딱 구했으면 내부 수익률을 0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수익률과 비교해야 돼요.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한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투자자가 최소한도로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얘도 비율이니까 내부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제일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부역대를 추구하지 못하네요. 반드시 추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 재투자 시에도 아까 순영가법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했죠. 얘는 내부 수익률로 할인해요. 그럼 원래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안의 미래 수입을 할인하는 거 불합리하죠. 비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재투자 시에도 얘는 순영가법보다 나쁘네요. 그 다음 비율이기 때문에 얘도 가치가산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번 투자의 내부 수익률이 10%예요. 2번 투자의 내부 수익률은 20%입니다. 그럼 그 두 개의 투자를 한꺼번에 하면 누릴 수 있는 내부 수익률은 30%다 이 얘기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내부 수익률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입니다. 그러면 지출의 횟수가 여러 번 존재하면 그때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지출의 횟수만큼 존재해요. 복수로. 그럼 내부 수익률이 한 개가 있어야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내릴 텐데 그때 내부 수익률이 2개 이상이 되면 어느 놈을 가지고 비교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투자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년 동안 투자를 하는데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수를 허수라고 하죠. 그럼 실제로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수로 존재하거나 허수, 빵개로 존재해버리면 당연히 요구 수익률과 비교할 수 없겠죠. 그래서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들을 죽어라고 외우실 필요 없어요. 뭐가 장점이라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뭐가 예쁜 놈? 순영가법이 예쁜 놈. 그래서 원래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 의할 때 하나의 투자안을 놓고 할까 말까를 따질 때는 결과가 모두 똑같지만 여러 개 투자안을 놓고 하나를 선택할 때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때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면 다른 선택을 하면 그때는 누구의 손을 들어준다고요? 순영가법. 왜 들어줬다고요? 반드시 부역대를 추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하나만 나와야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네요. 그 다음 이제 4번.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의 비교. 모든 기간의 현금을 고려했나요? 고려하죠. 그래서 모두 할인함으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니은. 단일 투자안의 투자 결정 시에는 결과가 모두 똑같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수입의 현가가 1이라는 투자안의 수입의 현재 가치가 지출의 현재 가치보다 크게 나오면 이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거죠. 크게 나오면 얘는 뺀 것 순영가는 반드시 뭐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나눈 것 수익성 지수는 반드시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기준이 뭔지 기억하세요. 0순위, 1수. 그 다음
수익률 비교할 때 내부 수익률이 투자 내부에 존재하는 수익률이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보다 크니까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니까 투자합니다. 결국 투자 결정을 내릴 때는 가치 비교하고 수익률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은 다 크기 비교인가요? 네. 수익률 비교인 거죠.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크다, 갔다, 작다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 다음 디귿. 얘는 하나의 투자 안의 투자 결정이었고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투자 결정을 복수의 투자 안의 투자 결정 또는 전체 투자안 중에 하나를 고르는 투자 결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때는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결정을 못 내린다가 아니라 그때는 반드시 부익대를 추구할 수 있는 예쁜 놈인 뭐로 간다? 순영가법에 따라간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걸 풀 수 있으면 정확히 내용을 잡은 거예요. 계산 시에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는 방법 하나가 있대요. 자, 여러분. 순영가법은 순영가를 계산해서 순영가를 0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 내리는 방법입니다. 수익성지수법은 수익성지수를 계산해서 1과 비교해서 투자 결정 내리는 방법이에요. 내부수익률법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주는 할인율, 내부수익률을 먼저 구해서 수익률은 수익률과 비교해야 되니까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때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세 가지 중에 순영가를 계산하기 전 수익성지수를 계산하기 전까지 요구 수익률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야 수입의 현재 가치로 구하고 요구 수익률을 할인해서 뺀 게 순영가, 나눈 게 수익성지수니까. 근데 내부수익률법에서 내부수익률을 계산할 때까지는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잖아요. 이때는 요구 수익률은 투자의 판단 기준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산 시에 요구 수익률이 필요 없는 방법 하나는 내부수익률법이네요. 할인율을 달리 쓰는 방법 하나는 내부수익률법만 내부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내부수익률법만 내부수익률로 할인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내용이 착한지 보세요.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법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익률로 할인해요? 내부수익률로 할인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실 때 이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할인자가 나왔다거나 현재 가치가 나왔다는 얘기는 할인한 건가요? 맞죠? 그럼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 분석 기법으로만 알맞게 짝지어진 것.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할인자가 들어갔거나 현가자가 붙어 있으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예요. 근데 걔가 없으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순영가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어요? 대답을 못 한다고요. 왜? 순영가법만 보면 할인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순영가법은 대표적인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죠. 수익성지수법도, 내부수익률법도. 그래서 이렇게 외웁니다. MM으로.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하나요? 요구야 할 수 있죠. 들어주는 건 상대방 마음이고.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할인은 순수 내 마음대로 요구한다. 그래서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는 순영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이 있죠. 다 뭐가 사용돼요? 요구수익률이 사용되죠. 그래서 순수는 계산할 때 필요한 거고 요구수익률이 미래 수입을 현재 가치로 수입의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요구수익률이 적용된 거고 내부수익률법은 판단의 기준으로 요구수익률이 사용된 거죠.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셨는지를 한 가지 문제로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1번 투자와 2번 투자, 3번 투자가 있습니다. 내부 수익률이 있어요. 각각의 투자 안에 내부 수익률이 있대요. 그때 내부 수익률이 1번 투자는 10%랍니다. 2번 투자는 15%래요. 3번 투자는 20%랍니다. 자, 그러면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투자 결정 내릴 때 1번 한다, 2번 한다,
3번 한다. 분명히 3번에다 손을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번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각 투자안에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들어준 할인율을 구했죠. 내부 수익률을.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뭔가와 비교해서 뭔가를 판단 기준으로 사용해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지금 뭐가 없죠? 요구 수익률이 없잖아요. 얘 0보다 크니까 투자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요구 수익률이 만약에 얘가 11%, 얘 16%, 21%면 각각의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다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니까 다 기각이네. 다 기각.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 뭐가 있어야지만 판단의 기준으로 요구 수익률이 있어야지만 그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을 선택하겠죠. 기본적으로. 그럼 이번엔 요구 수익률이 얼마가 됐냐면 얘가 5%고 얘는 12%고 이 아이는 얼마냐면 얘가 19%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1번 투자도 2번 투자도 3번 투자도 다 내부 수익률이 뭐보다 크죠? 요구 수익률보다 크죠? 그럼 크다니까 각 투자한 다 수년가는 0보다 크고 수익성 지수는 분명히 1보다 클 거예요. 지금 수치는 모르겠지만. 되셨죠? 그럼 얘들은 판단 기준을 다 넘어섰나요? 판단 기준을 다 넘어섰죠? 그럼 1번, 2번, 3번 중에 1번 한다. 2번, 3번. 분명히 1번에 손을 많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차이가 5%, 이걸 또 생각한 거죠. 얘는 3%, 얘는 1%네. 그러니까 제일 큰 차이인 걸 선택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얘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허들이에요. 얘는 그냥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내부 수익률이 제일 큰 걸 선택해요. 그러니까 지금 1번, 2번, 3번 중에 뭐가 제일 커요? 얘들은 다 기준을 넘어섰죠. 각각이. 그럼 내부 수익률이 제일 큰 몇 번을 선택해요? 20%, 3번을 선택하는 게 내부 수익률법이에요. 되셨어요?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꼭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이게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에서 문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매일기뽀와 멘토링 동영상으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꼭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셔야 됩니다.